방금 소개받은 박맹수입니다. 전남 벌교 출신입니다. 벌교 출신이긴 한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우리 이 남도 땅이 역사적으로 특히 근현대에 고난과 핍박이 참 많았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이제 선친께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소위 입신양명해야 네가 효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를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저기 광주일고 출신도 계신데 광주일고보다 조금 좋은 거의 뭐 비슷하죠. 용산고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집에서 좀 우리 집안을 중흥할 놈이 한 놈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좋아를 하셨는데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두 가지를 겪고 제가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혔던 것 같아요. 하나가 저희 용산고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여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학교에 수영장도 있고 또 아마 그때가 72년도에 입학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앙난방 시설이 돼 있고 이제 그 교실 바닥은 마룻바닥이니까 물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대걸레로. 이제 3월 한 중순쯤 됐는데 이제 분단 하나씩 일주일간 이제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수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려고 한 10명 한 분단인데 다 도망가고 2명 저하고 친구 한 놈하고 남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내가 들어오고 싶었던 학교냐, 소위 명문고냐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좀 지나서 이제 그때는 도시락이란 말 잘 안 쓰고 벤또란 말 참 많이 썼어요. 벤또 시대 잘 아시죠? 이제 전부 다 벤또죠. 급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뭐 3월 정도 되면 아직 싸늘하니까 그 중앙난방실에 가서 주번이 주전자에다가 온수를 이제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자기 번호가 돌아와도. 굉장히 이기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건 내가 별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도서관에 가입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원불교를 만났죠. 이제 친구 소개로 원불교 사상 중에 하나는 이제 4가지 은혜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람이란 존재라는 것은 선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만들어낸 존재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관계를 자각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도리다. 거기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배반을 하고 몰래 원불교학과에 이제 교무가 된다고 그 지원서를 아버지 몰래 도장 찍고 이제 내가지고 이제 쫓겨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광대에서 4년간 원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 가는 길은 이제 2가지잖아요. 일반 병사로 가는 길하고 장교로 가는 길하고. 2학년 때 영장이 나와서 이제 지도시는 사감님한테 저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그거 가지 말고 ROTC 장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ROTC를 지원해서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7기입니다. 아마 선배님이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7기로 갔는데 이제 이 17기가 문제의 기수입니다. 79년 2월에 이제 임관을 해서 아직 상무대가 지금처럼 되기 전에 상무대에 와서 4개월간 이제 훈련을 받고 79년 이제 6월 말에 자대 배치를 받고 그 뒤에 이제 80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5월 광주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저는 그 37사단이라는 이제 충청북도에 주둔하는 부대에
연락장교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을 했어요. 연락장교는 이제 각 연대에서 한 명씩을 파견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무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교대를 안 시키고 계속 근무를 시켰어요. 사실은 제가 5월 광주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일선 소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근무를 시켜가지고 이제 연락장교직을 수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단장님이 취급하는 비밀을 똑같이 취급하는 자격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군은 이제 365일 24시간 그 지하 벙커에 위에서 오는 공문이라든지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이것을 이제 수합을 해서 보고하고 하다라는 연중 무휴 1분 1초도 쉬지 않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텔레타이프라는 걸 통해서 계속 전문이 오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근데 군대 내용은 이제 주로 비밀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명령 내용을 한글로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음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그 음어대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표창 받고 성적이 나쁘면 기합 받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80년 5월을 그 지하 벙커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했던 역할은 새벽 6시에 이제 사단장이 그 지하 벙커로 출근하면 그 전날 밤부터 쭉 있었던 내용, 중요 사항을 북한까지 나오는 이제 큰 지도 앞에서 2m 되는 이제 지시봉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제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19일, 20일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날짜별로 그 기억이 새겨져 있어요. 5월 광주의 열흘 동안에 화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담양 교도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뭘 일어났고 전남대 정물 앞에서 뭔 일이 일어났고 근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직업군인이 되려고 군대 간 거 아니고 이제 의무 복무로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그래도 자유를 누린 대학생으로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뭐 모든 정보가 다 통제돼 있으니까 정확한 진상 파악은 어려웠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쇠뇌 작업들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강요됩니다. 나중에 회고록을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쇠뇌 작업이 일어났어요. 병사들부터 장교들부터. 예를 하나 들면 광주 전남 출신 중령 이상 장교들은 전부 동태 감시, 24시간 감시 당했습니다. 전부. 우리 이제 그 밑에 장교들하고 병사들에게는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폭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세 통씩 의무적으로 편지를 쓰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외출, 외박 다 통제되어 있는 계엄령 하였으니까. 그리고 김대중 씨, 그 당시에는 김대중 씨죠. 엄청난 흡색 선전물이 막 군대 안에서 쏟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에 증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하여튼 그 김대중 씨를 인간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모함하는 온갖 그게 아마 그 지금 저 정보사령부 그 전에가 이제 보안사령부 그런 데서 했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막연하게 의문은 가졌죠. 그러나 진상 파악은 어려웠어요. 이제 그 뒤로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인사하러 다녀야 됐잖아요. 광주에 이제 형님, 뭐 작은아버지, 고모부 다 인사하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상황실에서 그 지하 벙커에서 파악했던 한 번씩 어땠습니까? 광주 그때 어땠습니까? 그럼 야 임마 그거 묻지 마라. 전부 이렇게 입을 닫고 부여에 계시던 제 매형 한 분한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감시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때 이제 하여튼 이제 그렇게 광주의 상황을 겪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82년 6월부터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익산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삼동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군부독재 타도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전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동야학 교장을 몇 년을 하게 됐죠. 이제 그 과정에서 후배들을 소위 의식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전두환 체제가 얼마나 나쁜 체제인지 그리고 그걸 뒤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사상무장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학을 하기 전까지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원불교 남자 교무 정복을 입고 왔습니다. 제 광주를 겪기 전까지의 꿈은 이 수행을 참 잘해서 제 얼굴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셔도 다 구원받는 그 착한 교무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착한 교무가 되기는커녕 이제 광주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왜 나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역사의 죄인이 됐어야 됐냐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무대에서 M16 그 소총을 들고 훈련 받을 때도 끊임없이 그때도 이제 저 병역 거부하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아서 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총을 잡아야 되지?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고 사람 목숨을 소중히 하자고 하는 게 종교의 어떤 그건데 그때도 그 용기도 없었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 아니니까 그러나 고민하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총을 잡고 훈련하면서도 이거는 사람 죽이기 위한 훈련이 아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훈련이다. 사람 목숨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다. 막 그렇게 자기 세뇌를 하면서 군생활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5월 광주가 가져온 저의 충격은 이제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야학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전두환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증오, 분노, 지금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번 내란 사태 전에 하도 윤석열이란 자가 하는 짓이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어가지고 작년 9월에 이제 원로 100인 시국선을 합니다. 그때 제가 100번째 마지막으로 참여를 저보고 참여를 하라고 연락하신 분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하셨던 분인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시국성명 가지고 됩니까? 특공대를 만들어서 체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제가 그렇게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5월 광주 직후는 더 그랬죠. 전두환 체포조를 연희동 가서 체포조를 만든다면 일본으로 제가 지원하고 싶었어요. 왜? 특수훈련 다 받았고 막 제대했기 때문에 무기 조작하는 것도 다 잘 알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야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한 인간의 개인적인 잘못만이 독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굴곡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야학운동을 하면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야학하면서 이제 사상무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대 한국사의 구조적 모순, 뭐 지역감정의 문제라든지,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가 경부선 벨트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그동안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이런 자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죠. 그게 이제 한국학대학원에 제가 83년에 입학, 야학운동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제 공부하고, 주말쯤은 이제 익산 내려와서 교사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막 그런 몇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근현대사의 문제, 한국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도달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현재의 이 1983년 4년 그때 얘기입니다. 40년 전 얘기.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뿌리가 있냐. 결론이 이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좌절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때 결론을 내리고 이제 통합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83년 4년만 해도 동학 공부하면 딱 세 가지 단어가 대표적인 흐름이었어요. 전봉준, 전라도, 혁명. 해월 선생 얘기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나사 몇 개 풀린 사나이의 인식, 굉장히 나이브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현실의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83년도 분위기는 동학 그러면 전라도, 정읍, 고부, 전봉준 혁명. 그런데 매우 불가사의하게 저는 전라도 출신이고 또 5월 광주의 어떤 그런 뭐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동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봉준 연구를 안 하고 해월 연구를 시작을 해요. 참 묘하죠. 지금도 생각해도 이거는 봉사가 문고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해월 연구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학문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앞에 스승님들이, 선배님들이 앞에 가셨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죠. 보통 이제 연구사 검토라고 그러죠. 뭐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분들이 또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독창적 연구를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동학의 창시자인 수훈 최재우 선생에 대해서도 꽤 연구가 돼 있고, 이제 혁명의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도 꽤 연구가 돼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활동 기간이, 공식적 활동 기간이 3, 4년밖에 안 돼요. 수훈 선생도 60년에 득도하셔가지고 1864년에 돌아가시니까 횟수로는 한 4년인데 공식적 활동 기간 2, 3년밖에 안 돼요. 전봉준 장군도 보통 이제 가보년 혁명 지도자로서 최고 활동을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동학의 접주 지도자로서 등장해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은 1892년 3예 집회 때부터거든요. 3,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해월 선생은 동학에 입도를 한 게 1861년에 입도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1898년이니까 38년을 활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동학의 모든 것을 있게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38년이나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1983년 당시에는 석사 논문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연구가 안 됐냐면 어린이 청소년들 위인전 정도만 나와 있던 시대예요. 왜 그러지? 아니 그 수훈 선생, 스승인 수훈 선생이나 혁명 지도자 전봉준에 비해서 활동 기간이 10배 이상이 많은 그런 분인데 왜 연구가 안 돼 있지?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학자도 다 학자가 아니고 학문도 다 똑같은 학문이 아니다. 돈 되고 빨리 취직할 수 있고 얼른 논문 쓸 수 있고 온 대로 다 몰려가잖아요. 인기 있고 돈도 안 되고 남이 쳐다보지도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눈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38년 동안 활동한 기간이 수배자와 도망자의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정하게 머물 수가 없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수배자니까 피신해 다니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38년 동안 숨어 계셨던 데가 한 250군데. 그러니까 연구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현지에 어떤 조사를 가가지고 반드시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있을 보장도 없고.
참 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치사한 학자들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연구하기가 어려운 인물이 해월 선생이었어요. 어디 자료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 그랬구나. 근데 아마 5월 강주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런 오기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아 나보고 연구하라고 이분이 이렇게 계셨구나. 그런 오기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기 때문에 대학원 다니면서 또 데모를 합니다. 어영교수 반대 데모를. 그것도 박사과정 3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88 올림픽이 막 준비되고 있을 텐데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또 이제 북한을 바로 알아야 하려면 북한에서 나온 책들도 좀 봐야 되잖아요. 조선전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권부터 16권까지가 김일성이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김일성 나오는 데는 빼버리고 김일성 나오기 전까지만 이제 사진판, 영인판 해갖고 보급책을 했어요, 제가. 그 한국학대학원에. 한 60책 팔았죠. 그게 이제 안기부에 체크돼갖고 또 이제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이제 그 6월항쟁 직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 전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의 노동조합 설립운동이. 또 이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노동조합 8기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또 이제 파업을 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했다가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이제 전력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국사편찬이라는 데를 제가 합격했다가 노동조합 경력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1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월 선생이 숨어 다닐 때를 이제 돈 몇 푼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답사 다니면서 그래서 86년에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가지고 96년 10년 만에 해월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얘기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사를 지금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이야기잖아요. 이 속에서 이제 동학 얘기를 제가 하려고 제가 겪었던 지난 몇십 년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83년 그 무렵의 동학 연구는 전봉준 전라도 혁명.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을 닦았던 해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근데 그 해월 연구를 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은 봉사가 문고리 잡은 격으로 엄청난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석사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그래도 86년이죠. 3년 동안 걸려서 제가 석사 논문, 그것도 해월에 관한 석사 논문 쓰고 났는데 보통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나면 연구자의 자격이 주어져서 학술대회 가서 발표도 할 수 있고 또 뭐 발표자도 되고 토론자 되고 불러주는 데가 있죠. 그때만 해도 동학 무슨 학회도 없고 유족회도 없고 기념사업도 없으니까 아니 뭐 독립운동원 연구원 친구들이나 의병항쟁 연구원 친구들은 같이 졸업하고 보면 이제 어느 날 나 어디 불려가서 몇십만 원 받았다 그래서 한턱을 내요. 저는 맨날 얻어먹는 주제, 얻어먹는 주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86년 그 무렵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해월 연구는 더 그랬어요. 미친놈이죠. 해월 연구를 했다는 거. 전봉준 연구를 해야 맞는데 네가 그 5월 강주의 아픔을 겪었으면 구무독재 타조하려면 혁명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의 전술 전략을 배워가지고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줘야지 무슨 해월이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난 뒤에 원주의 해월 선생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도사님이 한 분 계신다.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돼요. 귀가 번쩍 트이더라고. 아니 세상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시절에 해월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도사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이제 무기당 장일순 선생님이에요. 아마 6월항쟁이 한창일 때 원주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첫 만남에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야, 이놈아, 맹수야, 너는 어떻게 다른 놈들은 전봉준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내 해월 연구를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해월 연구를 한 3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해월 선생을 연구할 생각이 났냐? 아, 제가 뭘 알아가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해월 선생의 혁명은 부드러운 혁명이잖아요. 연민의 혁명, 부드러운 혁명, 생명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여러 가지 그런 시국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경지가 거기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해월 선생님의 그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비로소 이제 제가 해월 연구를 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받고 오를 때 늘 그분이 저를 이제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박맹수의 동학은 두 분의 덕분이다. 하나는 5월 광주 영령들의 덕분이고, 하나는 무기당 장인순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지금 왜 다시 동학이냐, 이 얘기로 한번 들어갈게요. 40년 이제 동학 공부를 하고 나서 뭔가 저도 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박맹수는 사람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니까 늘 제가 40년 동학 공부하면서 집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 짝꿍하고 두 딸내미가 아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기행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뭘 해줬냐고. 그래요. 앞으로는 수신 제가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 큰애가 큰딸이 서울에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C라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해요.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이제 제가 걔한테 야, 아빠가 얘한테 뭐 잘해준 건 없고 너네 회원들을 위해서 서비스 한번 하마. 그러니 작년 1월달 얘기예요. 한번 이 아빠가 풀 코스로 한번 안내를 해줄 테니까 기획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2박 3일로 작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부터 이제 이 정읍, 그 다음에 최후 전투인 대둔산, 연산까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때 이제 걔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이제 웹잡으로 돌렸더니 우리 젊은 활동가들이 뭔 지금 이 시대의 동학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던가 봐요. 그 젊은 활동가들한테. 뭐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동학혁명이 131년 전에 있었고, 동학은 이제 그보다 더 오랜 165년 전에 생겼으니까, 대체로 이제 홍보할 때 좀 뜰뜨름하고, 뭔 지금 우리하고 뭔 관계예요? 이 지금 절박한 윤석열 타도가 지금 절박하고 그러는데, 그런 하여튼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한 25명 정도 조직을 해서 2박 3일로 딱 안내를 했어요. 현장에서 안내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학 공부는 앞으로 꼭 중간중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당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에서 참여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 25명들이 이제 굉장히 좀 반응이 뜨겁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여한 회원이 후기도 올리고 그랬는데 12월 3일 날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12월 20일에 16일부터 이제 전국의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트럭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죠. 그래서 12월 21일 날 이제 남태령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차벽이 막잖아요. 그게 이제 웹잡으로 쫙 퍼지면서 이 플랫폼 C 이놈들이 전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5월 달에 그 동학 기행 갔던 놈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이 커요, 지금.
요 자료집에 표지를 그래서 잡았어요. 이 25명 이놈들이 5월 달에는 아무 감이 없다가 비상계엄이 딱 터지니까 이때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 가야 된다, 남태령.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남태령 대첩이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용어를 명명을 하고 여러 군데서 학술대회가 열리더라고요. 그 간단한 얘기예요. 130년 전에, 작년이니까 130년 전에 농민들은 남태령을 못 넘었어요. 우금치를 못 넘었는데 이번에 130년 후에 우리들은 남태령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한남동 관제 앞까지 갔잖아요, 트럭터가. 그래서 그게 남태령 대첩으로. 그 남태령 대첩을 이루는 그 저변 가장 밑바닥에 작년 5월에 젊은 활동가 25명과 같이 답사했던 그게 큰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지난 추석 때 걔가 내려와서 요즘에 그러면 너네 이제 활동가들 사이에 동학은 어떠냐? 아빠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12.3 계엄이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 한국이 여러 가지 현대 한국이 고비고비 많은 걸 겪으면서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태잖아요, 이게. 그걸 젊은 친구들이 조금 까맣게 잊었어요. 한국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예를 들면 이제 분단 체제라든지, 그리고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세력들의 어떤 그 아직도 열리지 않은 어떤 의식들이 그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글로벌화, 세계화, 민주화 이런 속에서만 살다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녹여내야 될 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그 국회 앞에서도 남태령에서도 이제 뭐가 울려 퍼집니까? MZ세대에 다시 만난 세계하고 우리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이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12.3 계엄을 막아내는 시민, 특히 젊은이들을 보고 남태령 대첩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12.3 계엄이고 남태령 대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동학이 젊은 세대들한테서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 삶이 바뀌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남태령 대첩에 작년 5월에 동학기행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료 페이지 보면 이건 많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일이에요. 1998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동학군 지도자 해골이 95년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진상조사차 이제 갔다가 너무 그 언어도 딸리고 뭐 안 돼가지고 이 1년 안에는 안 된다 싶어갖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일본 그 홋카이도 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 전해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평화적 정권체가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국빈 방문해요. 98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일본 사회나 일본의 지식인 사회라든지 이런 쪽의 동향들을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목격할 수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느낌이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한 2달 전부터 막 일본 매스컴에서 대대적인 특집을, 그리고 참 지금 생각해도 유연한 외교 전략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기분 좋게 오시기 전에 뭘 하냐면 대중문화 개방을 하잖아요.
제가 그 97년에 갔을 때 일본 교수들이 늘 저한테 좀 핀잔 비슷하게 한 말이, 눈에는 뭐 저 자유무역 얘기하면서 왜 토요타는 수입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질문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교류라든지 협력 이런 것들이 격차가 많았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딱 대중문화 개방 선언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본 쪽의 수상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부치 수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일 공동선언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한 2달 전부터 일본 열도가 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죠.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NHK 방송의 해설이라든지 보면은 일본의 정치 구조상으로는 김대중 씨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특히 이제 일본에 망명에 계실 때 그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참의원, 중의원, 우리 이제 상하 의원이죠. 그리고 역대 수상들, 역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인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그 서구에서는 또는 우리 자신들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앞선 민주주의의 사상이 우리 아시아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요. 첫 번째,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종자를 갖고 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또는 시류불성 그러잖아요. 그 불교의 그런 평등사상. 그리고 유교의 민본주의. 세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 당신들이 말했던 식민지 그 조선에서 그 당시에 98년도 얘기니까 100여 년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고 한 동학사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시아 3대 민주주의 사상을 대표하는데 한국의 동학사상을 탁 늘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청난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생겼어요. 너네가 결국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게 일본군의 개입 때문에 결정적으로 좌절되거든요. 너네가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래서 식민지로 삼았던 바로 그 나라에 전 세계에다 드러낼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이 있었다. 그게 동학이다. 이거는 물리적 폭력으로 당한 그것을 사상적, 정신적인 어떤 펀치로 한번 멋지게 되돌려 준 거잖아요.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번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연설하기 전까지 동학 사상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 없고, 저에게 동학을 가르쳤던 스승님들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아시아 3대 민주주의 사상의 하나로 동학을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보물을 너무도 잘 몰랐구나. 그게 이제 98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전집 속에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전에 싱가포르 수상 이광요 수상하고 논쟁합니다. 이광요 수상은 민주주의는 서구 거라 얘기를, 아시아는 다르다라고 뒤떨어져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정면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두 분이 토론하고 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아시아에도 민주주의 사상이 있다고 하는.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플랫폼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 얘기했고, 2년 전입니다. 2년 전 5월 18일 날, 세계사적인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죠. 5월 18일은 우리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 그날, 그것도 참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네스코 집행이사에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185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비로소 이제 프랑스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혁명, 아시아 차원의 어떤 위대한 혁명이 아니라 세계사적 차원에서 위대한 민중혁명으로 재평가, 재인식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2년 전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마련된 거죠. 여기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성과가 있기까지 사실은 눈물겨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동학 해월 연구로 석사 논문 쓰고 났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도록 만든 저력 힘은 무슨 유족이라든지 관련 단체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뜻있는 풀뿌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열망, 이게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유력한 어떤 뭐 단체나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름 없는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힘이 합쳐져 가지고 기록유산 등재를 성사시켰거든요. 그 계기가 여기에 이제 97년도에 한겨레 신문 기자님도 계십니다. 저희 풀뿌리 시민들이 동학농민고 명예회복을 하자는 신문 광고를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 해요. 97년 11월 29일. 그러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일종의 풀뿌리 운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결실을 이룩해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유력한 국가의 힘이라든지 정부의 뒷받침이라든지 단체 힘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그렇게 성과를 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유엔에서는 왜 동학농민혁명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이제 아주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군들이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했던 자치기관, 집강소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전통 중에 하나로서 기억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걸 유네스코 집행유사에서 평가를 하죠. 민중자치기관으로서 집강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민초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한 자치기구를 만든 거는 동학농민군의 집강소가 유일하죠. 그게 이제 지금 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국지방자치의 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내 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강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네스코에 의해서 이제 높이 평가됐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만 그러냐? 국내로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2020년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원광대에서 아직 현지 총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원광대 한의대 동문이세요. 그러니까 그 한의대 다니실 때 익산의 하숙방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그때도 동학을 그분이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그 백낙청 선생님은 사모님이 원불교의 아주 평신도로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원광대 원불교하고 이제 인연이 있고, 특히 이제 백낙청 선생님은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좀 저를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도올 선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020년도 가을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20년 전에 약속을 지키려고 동경대전 주석서를 쓰고 있다. 그런데 자료가 막힌다. 박 선생님 자료가 있냐? 아, 있습니다. 이제 없는 자료도 이제 쓰시다가 없으면 연락 오면 이제 드리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이제 잘 헷갈리고 그러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박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이렇게 전화를 와요. 한 3, 4개월 그렇게 서포트를 해드렸어요. 그 이제 또
창비에서는 또 어떤 연락이 오냐면, 동학의 수훈 최재우 선생, 해월 선생,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현대 김대중 대통령까지 한국 사상선집을 30권을 기획한다. 그러니 박 선생이 동학 파트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연저연하게 양쪽에서 그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간첩 노릇을 했죠. 백 선생님한테는, 도울 선생이 최근에 동경대전 집필을 하고 계시답니다. 주석서를. 언제 나온다냐고 그러니까 2021년 아마 봄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선생이 가서 책이 나오면 내가 밥 한 끼 사겠다고 연락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울 선생한테는 요새 지금 창비에서 한국 사상선집을 구상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도울 선생을 첫권 집필자로 모시고 싶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돼서 2021년 4월에 이제 동경대전 2권이 나오고, 아마 4월 중순쯤에 서울에서 이제 축하 리셉션을 했어요. 셋이 모여서.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시죠. 이거 밥만 먹고 끝낼 일이 아니다. 기념 대담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끼워줬죠. 당신 둘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좀 고수들끼리는 조금 불편한 게 있나 봐요. 당신들이 직접 연락하면 될 텐데 꼭 저를 끼워가지고 연락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 7월에 4시간 반에 걸친 동학대담을 했어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울TV에, 백낙정TV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창비 2021년 가오로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했던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2021년도에.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초판을 10,000부 찍는다고 그러대요. 그게 다 팔리고 보름 만에 품절이 돼서 재판을 찍고 정기 구독자가 갑자기 늘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도울 선생의 경우는 동경대전을 4월 달에, 2021년 4월 달에 찍으셨는데 11월 달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선생님, 동경대전 얼마나 팔리셨어요? 그게 이제 2권짜리잖아요.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 2권인데 7만 질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만에 7만. 작년에 이제 천도교에 가서 교령님을 만났더니 도울 선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령님이, 도울 선생은 동경대전 써가지고 수억을 벌었대. 수억 버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학과 관련된 책을 써서 돈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치적인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2021년, 2년이. 그런데 밑에 어떤 시민사회에서는 수면 아래서는 도도한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것은 뭘까? 그 흐름이란 게 뭘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어떤 사상, 정신, 토대,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게 형성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거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동학이냐 하는 얘기가 좀 장황한 건데, 제가 이제 총장직을 마무리할 무렵입니다. 2022년 8월에 우리 광주 전남의 큰 어른 중에 한 분, 박화강 선생님이 저 정경미 선생하고 2020년 8월에 뜬금없이 연락도 없이, 그 전까지는 박화강 선생님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정경미 선생님 몰랐거든요. 오셨어요. 저희 학교를. 그래가지고 저 보성에 있는 그 박화강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학당, 불의학당에서 동학 공부를 한 2년을 하고 싶으니까 박 선생님 와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하자 보면 그 권력을 잡으면요, 권력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연말에 이제 총장 돼가지고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저기도 생기고 성과도 나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거의 매달 한 번씩 언론에서 이렇게 다룰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연임 욕심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명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연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똑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2년을 했어요. 2023년부터 보성 불의학당에서. 거기서도 놀란 게 뭐냐면 보통 전봉준 혁명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년 하겠다는 거예요. 동학의 이제 탄생의 배경부터 그냥 뿌리를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정대하 기자님께서 간사 노릇을 또 하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이제 언론에도 보도를 해주시고 해서 그 이후로 광주 전남에 완전히 동학바람이 불어버렸죠. 광주 전남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지금 서울까지 거의 상륙한 것 같아요. 이 동학 공부에 대한 붐이. 그래서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 동학을 요청하는 이제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가해자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아직도 전후 청산이라든지 식민지집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어떤 반성과 사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가. 근데 시민사회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광주에 지금 이국원 대표가 하시는 그 정신대 문제, 그걸 일본 시민들이 계속 후원해가지고 그 진실을 알리고 소송 지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민사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시민사회가 이제 동학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해가지고 20년 전부터 한일 동학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올해 20회 딱 마무리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거기에 이제 5년 전에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이 한 분이 동행을 해요. 조마루라고 하는 논설위원께서. 그래서 쭉 5박 6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후속 취재를 해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아사히 신문에 5회에 걸친 동학 특집을 연재합니다. 이것도 저는 큰 사건이라 보는데 가해자의 나라에서 자기네 나들이 짓밟은 동학의 역사를, 자기네 나들이 유린한 동학 농민의 역사를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5회 특집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 심판 동학 농민 전쟁과 일본이라는 책이 올해네, 올해. 한국을 제대로 아는 43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 그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에서 이제 동학에 대한 관심, 동학 농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왜 동학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동학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실패한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실패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뭐 다시 쳐다볼 어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실패한 역사를 또 130년, 160년 전에 이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을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게 됐을까? 이제 몇 가지만 우선 오늘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깊이 좀 들어갈 텐데,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근대 문명, 이걸 보통 이제 뭐 자본주의 문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산업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근대 문명의 뭐랄까 모순, 병폐, 이걸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기후재앙, 기후위기, 생태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마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이나 농사를 조금 관련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마다 알 수 없는 벌레가 생기죠. 저도 한 120평 집에서 텃밭을 가꾸는데 올해 대봉시 감이 4그루가 있는데 하나도
달리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리대요. 그 이제 왜 그러냐고 주변에 물어보면 관행농법 하신 분들은 그 농약 안 쳐서 그래. 아, 작년까지는 농약 안 쳐서 달렸거든요. 그렇게 다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주변이 지금 가장 기온 상승이 빠른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뭐가 생깁니까? 녹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선들이 지금 대량 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도나 그 크기나 이게 해가 다를수록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뿌리를 이렇게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근대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상, 정신, 철학, 서양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연을 이용의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뭐 훼손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자연을 이제 인간과 분리해서 만들어낸 서양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사상, 철학의 뿌리가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 제가 그냥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86년, 7년에 한살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이미 그렇게 진단이 나오죠.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좀 전문가들끼리 그런 인식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다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해할 정도로 이 이제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사상, 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현대 문명, 근대 문명 이전의 세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비서구 세계가 그런 게 많이 남았겠죠. 근대 문명이 서구에서 왔으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다른 사상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오신 일본의 동학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시죠. 80이 넘으신 그 기타지마 기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비운박물관에 오셔서 이제 동학에서 5.18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서구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 고유의 사상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 사상이래요. 우분투 사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존재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상이라는 거죠. 유기체적 사상이죠. 뭐 전일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분투 사상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냐? 동학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동학 사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하고 만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두 가지에서 아주 특징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는 천지 만물도 똑같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하느님을 모신 존재니까 그 아직 신분제가 살아있던 조선 왕조 말기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다 평등한 하느님이고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한 하느님이고 어른과 어린이가 다 하느님이죠. 그래서 그 동학이 널리 퍼져갔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 이 남도를 대표하는 가장 뭐랄까 존경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주의자 매천 황현 선생이 가보년 동학혁명을 겪으면서 당신이 직접 목격하고 듣고 모은 자료를 가지고 기록한 역사책이 있죠. 오하기문. 우리말로 풀면은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실제로 그렇게 번역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양반 가문에서 양반 나으리하고 노비가 같이 동학에 입도했다는 거예요. 공명을 해가지고. 근데 어제까지는 나으리 하면서 절을 하는데 동학에 입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다 같이 하느님이잖아요. 그냥 맞절을 양반이 하니까 도저히
아니, 어제까지 우리 나으리한테서 자기가 절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양반이 노비한테 절하니까 노비가 절을 못 받고 도망갔다. 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와기문에. 동학사상. 그런데 그 매천 황현 선생은 동학을 무지무지 싫어했거든요. 왜? 양반, 중인, 평민, 노비의 이런 신분제를 무너뜨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른들조차도 동학에 뛰어든 양반과 노비가 서로 맞절하는 광경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 충청도에 홍종식이라는 분이 가보년 이후에도 살아남아가지고 1920년대 증언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동학난 실화라고요. 거기에도 후배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선배님은 동학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동학에 뛰어들면 사람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사람 대접을 받았다. 뭐 노비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때 그 가보년 분위기는 하루 먼저 동학에 뛰어들면 동학의 저포 조직에 가입하면 하루 먼저 양반 대접을 받는 거고 하루 늦게까지 가입을 안 하면 하루 늦게까지 천민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사람 대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동학의 핵심 사상은 그래서 만민 평등의 사상이죠. 그러면 그 만민 평등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진정하게 다 실현되고 있냐.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한적십자자 회장이 그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감찰 지시하니까 사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잖아요. 아니 21세기 시대가 됐는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적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동학의 시천주 하늘님 사상에 비춰볼 때 하늘님을 우리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핵심적 메시지, 가르침, 사상 중에 하나가 천지 만물 막비 시천주라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거룩한 하느님을 다 모시고 있다. 해월 선생이 이제 가보년 혁명이 실패한 뒤로 주로 어디로 많이 피신을 하냐면 저 북쪽 강원도 쪽으로 많이 피신을 해요. 그때 그 강원도 양구 인제 이런 쪽에 피신에 있을 때 피신 가시다가 이제 새 소리가 들리니까 제자한테 물어봐요. 야,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얼른 감이 못 잡죠. 아직 그 경지를 못 갔으니까. 답을 못하고 이렇게 못 먹으니까 저 소리가 하늘님 소리다. 하늘님의 소리다. 새 소리가. 그게 이제 천지만물 막비 시천주 사상. 또 뭐 어디 숨어 계실 때 바로 앞에 어린이가 막 남학신을 신고 쿵쾅거리면서 뛰어가니까 불러다가 야 이놈아 살살 걸어가거라. 이 땅이 우리 어머니인데 네가 임마 그렇게 쾅쾅 걸어가면 이 어머니인 이 돼지가 아프신다. 땅까지도 그렇게 하늘님으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실천한 내용들이 나오죠. 해월 선생님. 그래서 동학의 핵심 사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만민 평등의 사상이고 만물을 기준으로 하면 만물 평등, 만물 해방의 사상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만물 평등, 만물 해방의 이 사상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라고 그러면 좀 실감이 덜 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 나하고 공통된 DNA를 갖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들어내신 21세기에 우리가 지키고 살려내고 실천해야 될 생태 사상인 거죠. 이게 천지만물 막비 시천주라고 만물 평등의 사상이 그게 저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미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명을 할 수 있는 생태 사상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것에 대한 관심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생긴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아직도 분단 국가로 있고 근현대사에 참 우여곡절 동학 때 3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 이후에 의병항쟁 때도 또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3.1운동 때도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해방 전국 그 전에 또 이제 식민지 해방 독립운동을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조들이 고난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낸 우리의 뭐랄까 저력은 뭘까? 그 저력의 뿌리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찬찬히 차분하게 돌아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지금 가득 차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의 확인?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여행을 가야 된대요. 아직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때, 코로나 이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학회 회장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2016년인가 17년. 주인공이 계시네요. 우리 나병란 선생님 여행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연해주 일대에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사적지 기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6년, 17년 그 무렵에. 그때 그 헤이그 열사 3인 중에 한 분인 이상설 선생님 비가 거기 서 있고, 또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그 단지 동맹이라 가지고 손가락 끊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자 그러고 동지들하고 그 결의했던 그 단지 동맹 기념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한 30~40명이 갔었는데, 딱 그 단지 동맹 기념비 앞에 갔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태극기를 갖고 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새 태극기 이미지가 좀 나빠가지고. 근데 여행사 가이드께서 딱 태극기를 가져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지 동맹 앞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원이 이제 그 태극기를 들고 찍었는데, 무슨 애국교육, 민족교육, 역사교육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애국자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 역사, 우리 뿌리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상처도 많고 아직도 치료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사상적, 정신적 그 근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좀 흐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거예요. 이제 동학이란 말에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동학은 서쪽에 대항하는 동이 아니에요. 그거에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동학이란 말을 명명했을 때 나옵니다. 왜 선생님 동학이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수훈 선생이. 야, 임마, 내가 동쪽 우리나라잖아요. 동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쪽에서 이 깨달음을 얻어서 동쪽에서 이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서학이라고 해야 되냐, 이놈아? 그래서 동학이다. Here and now. 그런데 우리를 보고 자꾸 천주 쓰니까 서학쟁이라고 그럽니다. 서학과 동학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학이나 동학이나 우는 같아. 시대의 요청, 시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서학도 처음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초기 교회 가면 남녀 질서 부동석의 시대니까 남자 신자들이 앉는 데하고 여자 신자들이 앉는 데하고 이렇게 따로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녀로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 들어올 때도 보면은 한쪽에서는 지식층, 정다산 선생 같은 그런 분이 들어오지만 또 한쪽은 노비, 부녀자, 탄압받던 분들이 많이 동학에 들어가거든요. 서학에 들어가는 천주교회. 동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학과 동학은 시대 운으로서 운적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동이다 그럽니다. 도적동. 궁극적으로는 같다. 가는 길만 다르지 최종 목표는 같다. 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도라는 것은 시간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국가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도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서학이나 동학이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동학을 어떻게 서학에 대립하는 동으로만 가르쳐 왔다면 그게 아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왜 동학이요? 그러나 이치는 다르다. 이치는 뭐겠습니까?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겠죠. 우리 모두가 천부인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동학 수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님의 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박명수는 박명수 방식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직비다. 이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큰 보편성과 특수성, 다 통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주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학의 다른 말은 결국은 주체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편성에 맞다는 주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글로벌 시대에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함께 대화하고 통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나는 내 색깔을 가져야 된다. 캐대언이 왜 세계를 강타합니까? 그 캐대언 만든 작가 인터뷰 한번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적인 것이 세계에 통한다고 고민했다. 그거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작품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나의 주체성.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장 우리나라다운 종교, 한국에 있어서의 진정한 종교개혁, 그건 동학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 우리 철학, 우리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최초로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그 사상, 그게 동학이다. 근데 그 동학은 서학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내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동학의 다른 말은 결론입니다. 일제시대는 동학의 다른 말을 조선학이라고 그랬고, 박정희시대 때는 그걸 국학이라고 했고, 지금은 좀 전까지는 한국학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요? K사상, K철학이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K사상, K철학이 세계를 구원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